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맞아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올해 2026년 증시를 전망해보는 시간인데요. 올해 증시를 이끌어갈 다양한 인사이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에 ETF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서 아주 딱 맞춤으로 삼성자산운용의 이동호 팀장님 오늘 마침 나오셔서요. 최근 ETF 시장 상황 좀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업계에서 이제 ETF 쪽 업계에 계시니까 좀 전에 저도 이제 금융투자 쪽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코스닥의 이 금융투자 쪽이 엄청나게 지금 최근에 한 9조 정도 샀다고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 관련해서 이 금융투자 쪽에 이런 대규모 그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그 금융투자의 매수는 사실상 어떤 방향성 베팅보다는 해지 거래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금융투자사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금융투자사가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내가 이 금융투자사가 선물 매도 포지션만 들고 있으면 시장이 오를 때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거의 손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현물을 매수하는 형태로 해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화면에는 당연히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했다라고 표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ETF 시장 말씀을 주셔서 ETF 시장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ETF,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저희 코덱스 200에 한 1,000억 원 정도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이제 코스피 200의 구성 종목을 갖다가 이제 비율대로 그대로 다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 주식 묶음을 저희와 같은 운용사에 갖다 주고 ETF로 받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받아온 ETF를 재고로 쌓아두고 요거를 이제 시장에다가 계속 이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든 뭐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든 그걸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그 유동성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 소진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시장에서 또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을 또 현물로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하고. 예, 그렇게 사와가지고 또 다시 1번의 과정을 반복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화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금융투자 순매수로 뜨는 거고요. 사실상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샀을 뿐인데 결국에는 이게 뒤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을 다 매수하는 걸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도 잘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ETF를 사는 게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단에 이제 그 구조는 뭐 그거랑 좀 또 다른 게 있다. 맞습니다. 금융투자 쪽은 상당히 기계화된 또 구조 거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일정 부분 맞고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쭤보면 내가 산 ETF 상품이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또 편입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의해서 또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똑같이 매수가 기계적으로 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시장의 뭐 상승 어떤 시그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좀 참여하려는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구나. 그런 형태로 좀 받아들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특히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제일 이제 그 수탁구가 큰 게 지금 우리 팀장이 계신 이제 삼성자산운용의 코스닥 150 요건데 뭐 레버리지는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레버리지를 얘기를 자꾸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도 뭐 돈이 지금 전체 ETF 순매수 그 순위 중에 뭐 항상 상위권이더라고요. 그만큼 150 쪽에 돈이 더 1등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1등을 하고 레버리지가 4등인 거였구나. 그 정도로 이쪽에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이제 만약 제가 코덱스 150을 산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살 때는 코스닥이 계속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 밑단의 로직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 이 부분은 뭐 크게 틀린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코스피는 어차피 반도체 쪽이 지금 캐리하는 장세가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고요. 이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이 많이 맞습니다. 올랐는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작년에 굵직한 어떤 그 고객사와의 계약 해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악재가 많았죠. 실적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막상 좀 선방했단 말이죠. 그게 나온 이후부터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그런 관련 네. 밸류체인 상의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로봇이라든지 AI 이렇게 좀 최근 글로벌 테마와 엮인 종목들이 또 코스닥에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러면 ETF는 개인만 사는 거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죠. 기관도 사고 네, 외국인도 물론, 사고 네, 하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합니다. 네. 비중이 개인들이 좀 지금은 좀 좀 눈에 띄고 있다. 눈에 띄다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고. 예. 좀 전에 제가 레버리지 잠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인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것 중에 뭐 인버스 얘기는 뭐 그동안에도 여러 번 했으니까 예. 인버스는 뭐 여전한 것 같고 코스피 코덱스 200이죠. 코스피 이제 200을 추종을 하는 네, 코덱스 코덱스 200 그다음에 코스닥 이 150. 네. 요거를 어쨌든 그게 우리 삼성 거든 뭐 저 미래 거든 하여간 이쪽을 되게 많이 사는데 개별 종목으로 아니고 이렇게 인덱스 지수 인덱 ETF 상품을 산다라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잠깐의 단기적인 트렌디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일단 불장이다라는 인식 하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고수익,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찾은 거죠. 그게 상품 선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말씀하신 코덱스, 저희 코스닥 150 지수가 3% 오르면 저희 그러니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6% 오르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그렇죠? 레버리지도 네. 사실은 되게 많이들 사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서 체감 수익률이 당장 되게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구조는 사실 되게 단순하잖아요. 2배의 수익률이다. 근데 어떤 선물이나 옵션 같은 복잡한 상품이 아니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대중화된 파생 상품이 바로 저희 레버리지 ETF다 보니까 좀 더 심플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코스닥 150 쪽으로 특히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오는 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단기 트레이딩에 그렇죠. 좀 집중되는 형태가 그렇죠.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더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서는 레버리지가 더 효율적인 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좀 장이 좋을 때는 좋은데 그렇죠. 이게 안 예. 좋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걱정이 좀 돼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유의하고 투자하셔야 되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상품의 특성을 그런 건 참 사실 좀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네, 이게 이를테면 플러스 10% 샀을 때와 마이너스 10% 샀을 때 수익률이 이 레버리지 상품이 그냥 그 ETF 상품과 어떤 차이 있는지를 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예. 단순히 그냥 잘 됐을 때 수익률이 2배 되는 거야, 3배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레버리지 관련돼서는 또 하나 좀 이를테면 조금 더 알고 레버리지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가 정부가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개별 종목의 허용해 레버리지 주려고. ETF 상품은 허용을 했잖아요. 네. 이게 팀장님이 업계에 계시니까 언제 실제로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이게 운용사들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뭐 연내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좀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뭐 제일 큰 데니까 제일 빨리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운용사들마다 다 각자 준비가 돼야지 출시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일률적으로 11월 1일부터 출시합니다. 이런 건 아닌 예,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뭐 국장 쪽에 가장 오래됐고 노하우들이 글쎄. 있다 보니까 네. 저희도 좀 발빠르게 준비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되면은 또 자금을 확 빨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가 됐든 예,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예. 이거 할 만한 이제 그건 운용사들이 판단을 판단하는 하겠습니다. 이쪽에 또 올해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 안 됐을 게 좀 그렇죠. 하락했을 때의 또 시나리오가 또
안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을 다 엄선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운용사별로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선택은 좀 잘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량주 위주로 해야겠죠. 근데 이 어쨌든 개별 대형주들 중심이겠습니다만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 나가는 돈들도 좀 안으로 더 돌아올 수도 있을 거고 네. 오히려 그리고 또 ETF 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될 수 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지금처럼 국장에 대한 온기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레버리지 형태를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뭐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뭐 워낙에 좀 특히 코스닥 1,100 넘고 뭐 1,200 예.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특히 코스닥 쪽으로 뭐 코스피는 뭐 계속 있습니다만 코스닥 쪽으로 이 뭐 150이나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또는 다양한 그런 코스닥 관련 ETF 상품들에 대해 워낙 좀 뜨거운 상황에서 오늘 좀 예. 그런 얘기들을 쭉 여쭤봤고요. 네. 이제 사실상 2부로 좀 들어가 보면 요즘 이제 업계에서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주로 이쪽만 봤고 네. 업계에서 더 디테일하게 보시니까 지금 제가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어떤 겁니까? 이게 작년하고 큰 틀에서 바뀐 건 없는데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로봇 산업인 것 역시 같아요. 섹터 중에 봤을 때. 예. 네. 이게 특히나 이제 CES 지난 1월에 이번 1월에 있었는데 그때 뭐 많은 뭐 미국, 중국 또 한국의 로봇 개발 기업들이 다 그 안에서 어떤 자기들의 지금까지 개발했던 로봇의 성능들을 다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현대차가 이제 아틀라스. 예, 아틀라스가 워낙 좀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글쎄요. 보여주면서 또 현대차의 움직임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ETF들의 성과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코덱스 로봇 액티브라고 한 ETF도 지금 연초 이후에 자금 유입이 상위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수익률이 36%에 달하고 있거든요. 연초 이후에요? 예, 연초 이후 수익률. 참 대단하다. 네. 이게 그 레버리지도 아니잖아요. 레버리지가 아니죠. 네. 그래서 또 뭐 이 로봇 액티브에 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보면 주로 어느 정도 기존 비즈니스가 있어서 거기서 영업 이익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로봇에서 투자를 하면서 또 신성장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저게 지금 그 편입 비율 비중 순인 거죠. 맞습니다. 뉴로메카가 1위네요. 맞습니다. 저건 좀 의외인데요. 저기 협동 로봇 그걸로 워낙 좀 뭐 유명하긴 한데 네. 저 회사를 이 코덱스에서는 1위로 그러니까 비중 1위로 놨다라는 게 되게 의외입니다. 이게 또 저희가 액티브 ETF는 그 재량껏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요. 매주 좀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뉴로메카를 좀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레모 로보틱스, 삼성전자, 뭐 두산로보틱스 저런 회사 다 이해되죠. 금방 네. 이해되는데 의외의 종목이 편입비중 1위라는 게 대신 아마 수익률이 그래서 더 뉴로메카가 올해 초반에 수익이 엄청 셌던 회사이기 때문에 저런 거 되게 수익률이 높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겠냐 그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역시 업계에서 ETF 업계에서도 올해 1월에 가장 핫했던 섹터는 로봇이다. 네, 아,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 뚜렷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뜨거운 그런 어떤 섹터 하나가 뜨면 이 섹터에 관련된 그 ETF 상품들이 좀 더 나오게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이미 사실 기존에 라인업 되어 있는 상품들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그것들을 계속 좀 이제 좀 그 홍보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만약에 그 해당 운용사에 그런 라인업이 없다고 하면은 뭐 신규 출시도 나올 수도 그럴 있겠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남이 해서 되게 잘된 섹터가 있으면 사실 또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올 들어서 어쨌든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뭐 자꾸 일을 만들어내니까 이 지정학적 불안감 때문에 금, 은 가격이 엄청나게 좀 뛰더라고요. 예. 이것도 당연히 ETF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에? 맞습니다. 이제 금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테마 혹은 투기성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의 그냥 거시적인 자산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경우가 이렇게 좀 예. 시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거기에 일부는 꼭 그냥 편입하고 가야 될 하나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필수가 됐어요. 예, 정말.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뭐 일단 크게 보면은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정학 리스크들이 글로벌 상황에서 계속 벌어지는 만큼 이렇게 되면 금이라는 안전
자산 수요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수익 자산보다는 일종의 좀 보험성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많이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한 전체 한 5에서 10% 정도의 비중으로는 좀 꼭 필수적으로 담아서 같이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만 놓고 보면 올해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만 놓고 보면 수익 자산이에요. 수익률이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하나 더 봐야 되게 은입니다. 예. 이게 금이 올라가다 보면 꼭 은은 뒷북을 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은의 수익률이 금보다 훨씬 더 높을 정도로 그렇죠. 금도 되게 좋았지만 네, 그래서 이 은을 은만 투자하는 ETF 상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코덱스 은 선물이라고 하는 ETF가 또 최근에 개인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금도 금이지만 네. 금은 많이 올랐으니 은으로 가자 이게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은이 금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떨어질 때도 그렇지만 가파르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속도에 사람들이 좋아하실 만한. 투자자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투자 전략을 그냥 금만 은만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런 은 또는 뭐 귀금속 뭐 이런 식의 좀 하여간 좀 이렇게 되게 핫한 이런 원자재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ETF를 사는 게 좋을까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 안에서 섞이면 이게 비중이 또 금이 몇 퍼센트가 들어있고 은이 몇 퍼센트 들어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바뀌기도 하고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금에 투자한 ETF와 은에 투자하신 ETF를 각각 하시는 게 좋은데 원자재 중에서 고른다면 금이 당연히 코어로 그러겠죠.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은 이제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위성 전략으로서 일정 부분 좀 단기 모멘텀은 둘 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둘 다 비중을 조절해서 담으시고요. 다만 이제 은 같은 경우는 금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는 꼭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뭐 베타가 크다라는 게 사실은 위만 놓고 보면은 매력적인데 아래도 봐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근데 이제 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은 얘기를 한 거는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이게 참 상품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귀금속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서 이제 ETF 투자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정말 수익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요 조언을 이제 팀장한테 좀 듣는 걸로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냥 코덱스 예를 들어서 그냥 코스피 200에 추종하는 ETF 상품이나 뭐 코스닥 150을 추진 이런 소위 말하는 지수 추종형 ETF를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섹터와 관련된 ETF 상품을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꼭 지수형에 일단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ETF 최근처럼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글로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또 최근에 또 트럼프도 또 철회하긴 했지만 또 관세 얘기를 다시 꺼냈잖아요.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대표 지수로서 가장 높은 비중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일정 부분 좀 더 테마에 집중 투자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모든 병목에 투자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병목이 결국 현재에선 AI 어떤 흐름 안에서는 반도체, 그다음에 그렇죠. 전력 이 두 가지거든요. 네, 네. 이게 올해까지도 사실 이 병목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코덱스에서 올해 투자 키워드로 제시한 게 대반전이라고 해서 대는 대표 지수고요. 반이 반도체고 대표 대반전. 예. 그래서 대는 대표 지수. 네. 그다음에 반은 반도체. 전이 이제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사실 작년 한 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그럼요. 때문에 네. 더 오를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올해 반전 포인트여서 대반전으로 만들어봤고요. 재밌네요. 네. 예, 그래서 미국, 한국 양국에 전부 다 이런 반도체 전력에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ETF들이 저희 코덱스를 포함한 국내 운용사에도 다 예.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전력 쪽에 원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력기기, 전선, 그다음에 원전까지 이 전력 쪽 섹터에 다 묶여 있는 거죠. 포함이 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예, 그래서 AI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원이
전통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원자력이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쪽으로 앞으로는. 예, 네. 계속해서 좀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재생 쪽 이런 기업들은 좀 이제 거의 계속 안 들어오는 가고 있는데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좀 비중이 높지는 않고.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분을 이제 해본다고 하면 네. ETF 쪽으로만 놓고 보죠. 네. 아까 이제 그 전체 포트의 한 10% 정도 전후는 이제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원자재를 담는 게 이제는 필수다라고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100이라고 놓고 한다 그러면 이 뭐 국장이든 미장이든 뭐 또는 이제 뭐 코스피든 코스닥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팀장님이 조언하시는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좀 짜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대표 지수 쪽으로 이제 40% 정도 대표가 40%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그 다음 한 30% 아, 이거 비중을 좀 30%?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렸던 전력에 이제 20% 이렇게 하면 이제 90% 되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 금에 한 10% 금에 이렇게 10%. 구성하시면 금으로 예, 은보다는 금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그렇게 구성하시면 좀 예. 나름 오늘 안정감 있는 올해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 지수로 40%, 그러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네. 그다음에 반도체 30%, 전력 20%, 금 10% 이렇게 이동우 팀장님은 이제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는 하나금융파인드 백승호 단장님 모시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시죠. 요즘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 자산가들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좀 중요하게 이 자산 배분 이런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야 될지 또 좋은 조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고액 네.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네. 요 질문을 먼저 드려도 네. 뭐 실례가 아니면 좀 말씀 듣고 싶은 게 네. 요즘에 뭐 초고액 자산가라고 하는 분들 네, 네, 네. 요즘 시장 보시면서 그분들은 네. 어떤 네.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네. 지금 네. 투자의 어떤 이런 네. 변화를 혹시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일단 자산가들의 특징은 좀 급하지 않다라는 거. 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뭐 반도체가 핫하니까는 저걸 따라가지 않으면 내 자산 불어나지 않겠다. 그게 포모죠. 네, 뭐. 네, 이 포모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항상 좀 판단 미스가 이제 거기서 오는 것 같고. 이게 따라다니다가 그냥 네. 내 계좌 녹아나는.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그렇죠. 장기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산가분들 보면서 항상 저도 배우는 건 뭐냐면은 뭔가 화려한 투자 전략보다는 그냥 사실 버티는 거, 그냥 보유하고 있는 오래 거. 가져가는 네, 거. 오래 가져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요즘에 전원주 씨가 또 엄청 핫하잖아요. 하이닉스 오래 보유. 네. 그러니까는 뭐 그분이 뭐 이 주식 시장을 엄청 잘 알아서 뭐 이렇게 그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 아니고 그냥 오래 보유했던 거죠. 좋은 주식을. 예, 뭐 그분이 뭐 밸류가 어떻고 뭐 네. 이런 거보다는 네. 되게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싸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20년인가 네. 좀 들고 계신다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산가분들 대부분 재테크의 특징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트렌드를 따라서. 예. 네. 그리고 항상 세금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걱정하시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특징 갖고 있습니다. 예. 참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저희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참 그걸 지키고 유지한다는 어렵죠. 게 어렵다라는. 네. 예.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저희 이런 채널 보시면서 전문가들 말씀 듣고 하시는 것도 결국은 나도 좀 고액 자산가가 되겠다라는 그렇죠. 또 로망이 네.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어쨌든 뭐 반복적으로라도 들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나하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일단 시장이 지금 자산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주식, 네. 채권, 부동산, 뭐 어떻게 되게 대체 투자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시장은 특히 이제 네. 국내 시장은 완전 네. 주식에 거의 뭐 네. 몰빵하다시피 올인하다시피 하는 이런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네.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네. 어떤 식으로 하는 이게 사실은 네네.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조언드리는 방향은 사실 국내 증시는 약간 좀 반도체가 거의 끌고 가고 있고 좀 쏠림이 심하죠. 네, 쏠림이 이제 사실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결국 담지 않으면은 내 성과가 이제 좋지 않거든요. 사실 수익률도 안 나오는 것도 많고. 네. 근데 이게 또 다음 섹터는 무엇이 될지, 뭐 원자력이 될지, 뭐 조선이 될지,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사실 그걸 알아채기가 어떻게 너무 알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시장을 사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봐요. 인덱스를 사는 거다. 네, 인덱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코스피나 뭐 코스닥 이런 지수 자체를 사는 방법이 ETF를 활용을 하면은 너무나 이제 쉽고 맞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시장을 사는 전략이 요즘은 가장 좋다. 그러면은 어떤 내가 트렌드를 놓쳤을 때 수익이 뭐 저조해지거나 손실을 보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요즘만큼 ETF의 네. 장점, ETF 투자의 장점이 네, 이렇게 두드러진 때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짜. 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좀 지수가 중심에 인덱스 중심에 이제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도 네. 결국 이제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투자하면 이게 계속 우상 이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는 결국에는 계속 성장해 왔고 결국에는 네. 그 국가가 뭐 소멸되지 않는 이상 지수는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가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 기업의 매출은 오를 것이고 그러면은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러면 지수 역시도 좀 올라갈 수밖에는 없죠. 실제로 과거 이렇게 제가 한 5년 적립식 수익률을 한번 봐봤어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는 S&P 500이 5년간 적립식 투자 매달 했을 때 한 66% 나옵니다. 현재.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5년을 네. 한 번 저 일괄로 넣고 5년이 아니라 그렇죠. 매달 매달. 얼마씩 어쨌든 네, 네. 아, 네. 66%. S&P 500이 66%. 네, 나스닥이 한 81% 정도인데 코스피가 무려 132%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와. 코스피는 최근 1년, 그렇죠. 한 6개월에 이렇게 확 이제 올라간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게 미국 지수가 좀 낮아 보이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적립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이 변동성을 좀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그렇죠. 미국 지수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매년 좀 비싸게 샀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네. 그 불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이제 가격이 오르는 네. 거를 계속 사는 거니까. 네, 매수 단가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올라가서 거죠. 적립식 투자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저조한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자산 배분을 이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S&P, 나스닥, 코스피를 1대1로 딱 세팅을 해놓고 적립을 시작을 했다라면은 네. 지금 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 40% 정도 더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코스피가 좋구나. 미국을 줄이고 코스피를 늘리거든요. 그게 상식적이죠. 네. 근데 이게 아니고 반대로 코스피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미국 지수를 더 사는 거죠. 이게 리밸런싱의 이제 정석이라는 거죠. 네. 야, 근데 네. 말씀은 알겠는데 그거 실제로 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게 달리는 말을 내가 어느 시점에 딱 거기서 딱 하차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제 어렵죠. 이게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원래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추격 매수를 하는 분들도 네. 더 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그렇죠. 안 갈 것 같으면 네. 그걸 사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두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인덱스, 네. 그 다음에
좀 덜 오른 종목에 뭐 이를테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시장까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덜 오른 뭐 S&P 500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오히려 네. 많이 오른 단기간에 많이 오른 코스피나 코스닥 쪽은 좀 줄이고 네. 이렇게 가는 게 네.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근데 이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근데 확실히 반도체는 갈 거잖아. 네. 그렇다고 그러면 네. 인덱스 좋은데 네. 반도체 네. 탑 10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그런 네. ETF 상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섹터 바스켓 상품들. 네. 그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 ETF 투자가 좀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런 좀 섹터 투자로 결국 많이 가는 그걸로 저는 이유를 찾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개별 주식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ETF 투자를 하는 거는 시장 전체를 사겠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률을 올리고자 뭐 반도체, 조선 뭐 이렇게 좀 섹터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개별주 투자 방식과 그냥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이게 전체 자산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 내가 선택한 섹터가 항상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됐을 그렇죠.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게 또 사실은 두 번째로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이 섹터라는 것은 마치 이제 유행처럼 한번 이렇게 잊혀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뭐 짧으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쭉 그러면, 처지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네. 때 나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투자가. 투자는 좀 저는 쉽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단장님 괴롭혀드리려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반도체는 사실은 계속 가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현실적으로 네. 만약에 지금 자산 배분을 네. 주식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덱스 150 이런 인덱스를 네. 일단 100이라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네. 그런 심리를 그래도 좀 네. 감안해서 반도체는 네. 네. 섹터 ETF는 뭐 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네. 뭐 또는 뭐 이렇게 그렇게 주식이나 ETF만 중심으로 좀 만약에 네. 이 초보자들한테 단장님이 네. 자산 배분을 좀 짜주신다면 네. 어떻게 짜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은 뭐 이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으나 좀 길게 투자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항상 이런 지수가 적어도 한 50%는 가져가야 된다. 지수가 50%. 네, 지수가 한 50% 정도 가져가고 네. 그 지수 내에서도 뭐 미국을 중심으로 둘지 이제 국내를 중심으로 그렇죠. 둘지 이것도 이제 선택인데 이제 저는 좀 미국이 항상 그래도 절반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 있고요. 지수가 전체 50인데 그 중에 네. 절반은 네. 미국, 그다음에 네. 절반은 우리 이렇게 하면 네. 나누면 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중국도 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덱스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적어도 한 10%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고 네. 저도 이제 개별 섹터 ETF 많이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좀 로봇 이쪽도 ETF 투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 네. 그다음에 로봇. 네,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 이게 좀 분명한데 로봇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뭐 이렇게 뭐 제2의 애플이 될지 테슬라가 될지 이거 예측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오히려 ETF를 활용을 너무 하면은 좋죠. 네, 너무 이제 편하죠 네, 투자자 맞습니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섹터는 저는 반도체와 로봇 정도로 이제 집중을 해서 전체로 보면은 한 30% 정도 이제 가져가고 있고 또 뭐 나머지는 좀 약간 좀 어색한 섹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유럽 이런 쪽도 좀 선호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유럽은 그냥 유럽 인덱스가 아니고 유럽에서 이제 명품 기업을 모아놓은 그런 인덱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는 거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 중국이랑 비슷한 정도로 10% 정도.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금이나 뭐 이런 귀금속 이런 것도 지난번에도 네. 한 5에서 10% 정도는 네, 네, 네. 포트에 담는 거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에서 10%는 네. 그쪽 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정리를 하면 백승호 단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초보자분들한테 조언하는 게 지수에 어쨌든 절반을 담그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한국에 우리 거에만 다 몰빵하지 말고 네. 미국, 우리, 그다음에 중국 한 10% 정도 네.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좋겠다. 그다음에 섹터는 반도체하고 로봇 네. 요거를 한 30% 정도 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유럽 뭐 귀금속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럽 전체 지수가 아니라 네. 명품 쪽 네, 유럽이 센 게 명품. 강한 데니까 네, 그쪽이니까 그렇죠. 그런 네. 쪽 그렇게 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귀금속 금 여쭤본 이유도 네. 지금 사실은 그 주식만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핫한 상품이 네. 있다 그러면 네, 금, 네. 은인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도 엄청나고요. 네. 근데 또 며칠 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네. 또 반등을 해서 오늘 네. 오늘 새벽에 또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지금도 여전히 금이나 은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네. 좋게 보십니까? 그냥 뭐 가격적인 요소만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는 좀 금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달리잖아요. 네. 네, 확 커졌잖아요. 그래서 금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금 가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 된 건 맞는데 그러면은 이제 금 투자는 어떤가를 이제 물어보면은 사실 저한테 금은 채권보다 조금 더 좋은 안전자산의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이 이 정도 변동성을 보인다라면 이게 주식이랑 뭐가 다르지라는 안전자산이 생각을 해요. 아니라 요즘에는 네. 진짜 무슨 투기자산, 위험자산 네.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뭐 은 같은 경우는 하루 30%가 이제 그러니까요. 빠지기도 했었고. 그걸 어떻게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할을 좀 다르게 보면은 저한테 보면 좀 매력이 떨어졌고 저는 좀 안전자산 개념으로 이제 봤는데 근데 투자자산으로 금을 보면은 S&P와 코스피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매력적일까?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매력은 또 못 느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올해는 작년만큼 선호도가 네. 좀 네. 금이나 은이 이렇게 네. 높은 거로 들리지는 않네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는 금을 좋아하는데 이게 투자자산으로서는 경쟁력이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네. 사실은 오늘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네. 작년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셨고 아마 올해도 네. 계속 네. 금 가져가신 분들은 수익이 괜찮으실 거예요. 지난번에 뭐 급락했다고 해도 한 이틀 정도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네.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모르겠지만 이익 실현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세금 네. 문제가 따라붙게 되다 보니 네, 네. 뭐 이런저런 비용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귀금속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식으로 좀 이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네. 조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현물 투자, 그러니까 그렇죠. 실물을 이제 골드바 같은 네, 거. 골드바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한국거래소가 있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ETF와 같은 이제 금융 상품이 있는데 이제 각각 장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현물 투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밌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성공 확률도 저는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처럼 그 실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귀찮아서라도 잘 안 팔게 돼요. 이제 하지만 이제 실물 투자의 이제 단점은 비용이 좀 높죠. 부가가치세를 그렇죠. 내야 네. 되고 또 때로는 이제 세공비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관에 대한 부담, 뭐 사실 뭐 그 부피가 크지는 않겠지만 좀 불안감이 클 것 같아요. 집에 막 1kg짜리가 몇 개 있으면은 이게 뭐 여행을 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지구 다닐 수도 네, 네. 그래서 그런 불안감, 그리고 뭐 화재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투명성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 현물은 금방마다 사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거래 네. 가격이. 그리고 매수가와 이제 매도가가 좀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격의 불투명성이 단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히는 게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이제 전자 거래로 이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실물 거래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실물 금을 사는 것과 이제 똑같은 효과는 있지만 글쎄요. 내가 이제 보관을 하지는 않으니까 주식이랑 똑같네요. 네, 주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한 이제 가격에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장점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라는 거. 아. 네, 물론 이제 현물도 뭐 갖다 팔면 세금은 없지만 금융 상품을 이용을 하면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거래소에서 금거래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아서 10,000원의 네. 차익을 얻었는데 네. 그건 그냥 고스란히 다 내 비과세인 내 거죠. 거다. 네. 다만
실물로 금을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한국거래소 금 거래가 가장 인기가 많고 효율도 가장 좋고 마지막에 이제 ETF를 활용을 하는 건데 ETF의 장점은 거래 단위가 작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지금 1g당 한 25만 원 하기 때문에 이걸 뭐 매달 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ETF는 뭐 10,000원, 20,000원 요 정도로 그렇죠.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세금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 쓰면은 좋을 수 있지만 일반 계좌에서 거래를 하시면은 세금 부담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투자가요 일상이 되고 이제 수익도 이제는 이제 많이 나는 편이고 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 보는 경우보다 이제 주식 투자 수익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만약 우리 시장이 뭐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서 6,000, 7,000, 뭐 10,000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쨌든 잃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이제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네. 상황이 된다는 얘기인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게 하나가 내가 낸 이익에 대한 세금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좀 전에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자산가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이 절세 부분, 이 부분과 네. 이제 연결되는 네. 건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절세 계좌를 이제 쓰는 겁니다. 절세 계좌, 네, 뭐 IRA ISA, 같은 거, 네, IRP, IRP 같은 네, 거 참. 그리고 뭐 연금 계좌. 연금 이게 이제 계좌. 대표적인 이제 절세 계좌들인데 이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도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뭐 ISA 계좌 연간 2,000 넣을 수가 있고 뭐 연금 계좌도 뭐 1,800만 원 넣을 수가 있으니까 뭐 30대, 뭐 40대까지만 보더라도 한도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좀 목돈을 갖고 있는 케이스에는 이제 한도가 터무니없이 이제 그렇죠. 좀 적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첫 번째는 미국 주식. 그래서 이제 자산가분들이 예전에 이제 미국 주식 많이 샀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율 자체는 조금 더 높은데 그 양도소득이다 보니까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보료랑 좀 이게 건보료에서 연결이 안 돼. 네, 건보료의 대상이 안 된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선호를 했던 것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지만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활용하는 게 바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저축성 보험 하면은 요즘에 누가 저축성 보험 하지? 주식 수익률이 이렇게나 그렇죠, 좋은데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다 펀드나 ETF로 이제 운용이 되는 상품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수익을 내려면 지금 금리가 네. 계속 저금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은 좀 한도의 제한 없이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모으고 불리는 이유가 노후에 행복하기 위함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에 연금 소득 뭔가 인컴 소득을 꾸준히 만들어내려면 연금과 같은 자산이 필요한데 그렇죠. 보험사에 이제 연금 자산을 좀 활용을 하면은 비과세 소득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세금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ETF라든가 펀드 네. 이런 데에서 이 적립금을 운용을 하는 거, 아니 그거는 당연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수익을 네. 내야 되는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근데 보험사 그 표현이 이래도 이제 양해해 주십시오. 그냥 네.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보험사들이 증권사들만큼 네. 운용 수익을 내나 네. 뭐 이런 네. 식의 생각들. 아, 우리가 생각할 그렇죠, 때는 그렇죠. 운용은 네. 뭐 증권사나 뭐 네. 운용사 쪽이 전문이고 그렇죠. 보험사는 그냥 채권 장기 채권 많이 사서 그냥 네, 그거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약간 그렇죠. 올드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네. 건데 네. 어떻습니까? 보험사 네. 쪽의 운용 수익 같은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보험사도 그냥 백화점의 개념인 거고 거기에 펀드와 ETF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흔히 가입을 하고 매수할 수 있는 똑같은 상품을? 네, 똑같은 상품이 여기 입점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그 ETF와 그 펀드를 선택을 했으면은 그걸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나, 보험사에서 거래를 하나 수익률 차이는 없다라고 봐야죠. 이제 물론 이제 사업비 차이는 일부 있겠지만 그만큼 또 세금 혜택이라는 차이도 글쎄요.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보험사라서 운용을 못한다 이제 그런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꼭 부자들만 아니더라도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네. 조금 이제 자산을 네. 쌓아가는 젊은 네. 우리 2030 분들도 한번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쌓이면 네. 저축성 보험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쵸, 그쵸. 그래서 미리 네. 한번 좀 그런 네.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공부도 하고 수준도 네.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백성호 단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또 자산 배분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코노미 톡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최근의 매크로 환경 관련된 특히 미국 쪽 얘기 오늘 좀 자세히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래도 뭐 간단하게 장세 판단 박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시장 조금 조정 분위기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지금 뭐 미국장이 조정이었나요? 저는 뭐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동일 가중 S&P 500을 똑같이 네네네. 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S&P 500은 시가총액 큰 주식들이 이제 주가를 많이 그렇죠. 올리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동일 가중은 뭐 연초 대비 3%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S&P 500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지금 약간 뭐 약보합이고요. 약보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빅텍 종목들이 조금 급락해서 지금 약세장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그게 보이는 게 사실 그거니까. 네. 실제로는 미국장은 뭐 전혀 약세장이 아니다. 꾸준히 오히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가 많은 지금까지 1월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2배가 많은데 하락 종목보다 약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좀 빅테크들이 약세니까 다시 또 이제 빅테크들이 좀 싸 보이는 거죠. 그렇죠. 월마트 PR하고 엔비디아 PR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요.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주도 사실은 좀 비싸졌다라고 이제 보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AI 빅테크 종목들이 리더십을 크게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금 순환매, 정상적인 분산 조정이 일어나면 시장은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만 가도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니까요. 늘 찜찜하고 이거 하여튼 확 꺾이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말씀은 얘네들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었던 섹터들로 자꾸 이제 수많은 매가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좀 좋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 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거나 내가 관심 있는 게 안 올라가면 시장은 조정이다. 이렇게 시장이 요즘에 힘이 빠졌냐를 생각할 때 실제로는 미국 시장은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우리 시장이 따지고 보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좀 특정 섹터에 좀 약간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장인 거잖아. 우리 시장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K자인데 그래도 꾸준히 우리도 좀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이 항상 이제 과속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덜컹거림, 그렇죠. 변동성이 있는 게 이제 정석인데 지금 뭐 우리 시장이 조금 과속을 했다고 봐야죠.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특히 올해 들어서도 코스피가 20%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가격 저항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이 빅2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과연 올해 이익이 얼마가 찍힐 거냐. 그리고 이 이익의 증가세가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될 것이냐. 뭐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여기서 약세장을 코스피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박사님한테 사실은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케빈 워시 지명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한번 큰 변동성을 가졌고 앞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게 좀 약간 이제 안정이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꾸준히 역시 우상향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케빈 오씨의 이가 5월달에 이제 취임을 할 텐데 그 전후로 해서의 변동성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케빈 오씨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 방향성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또 이제 좀 얘기를 살펴보는 게 올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매크로 환경을 우리가 조금 더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겠습니다. 먼저 케빈 오씨가 했던 얘기가 AI가 워낙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QT를 하면서도 인플레 없이 이를테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가 시장에서는 되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화제가 좀 되고는 있는데 일단 원론적으로 이 케빈 오씨의 주장과 관련해서 정말 생산성 향상만 있으면 인플레 없이도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금리도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일단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케빈 오씨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연준 의사를 재임했는데 연준 의사직을 수행했는데 그 당시에 발언한 내용 또 뭐 다 회의록에 다 기록이 있고 그렇죠. 또 발언한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또 집중하면서 지금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케빈 오씨의 생각이 뭐 지금 청문회 정인이기 때문에 파월 때문에 청문회가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깜깜이니까 과거의 발언을 소외해서 그렇죠, 소환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저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6년에서 2011년은 잘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때잖아요. 네, 근데 금융위기 직전이죠. 직전에서 예, 그때 물가가 1%대였습니다. CPI가 2%가 안 됐고요. 굉장히 전문가였대요. 네, 그리고 연준의 자산도 거의 뭐 2조 달러 정도. 굉장히 그때 작았을 때잖아요. 예, 지금은 뭐 지금 8조 9천억 달러 찍고 지금 조금 내려와서 이제 6조 6천억 달러인데 6조 6천억 달러를 기준으로 봐도 케빈 해시가 이제 그 재임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 4배, 5배 정도 북이 커져 있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커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지금 정부 부채도 그때는 10조 달러밖에 안 됐어요. 지금 40조 달러를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 제 생각에는 과거의 발언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케빈 오씨가 5월달에 취임해서 저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을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올해 경기가 2%대 미국 성장률이 2%대 중반을 기록한다면 사실 2%대 중반 여기서 금리를 내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굉장히 애매한 거고요. 경제가 좋은데. 네.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조금 지금 식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젯밤 케빈 해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노동 고용 지표를 조금 뭐 미리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빠도 충격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민자를 쫓아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 60대에서 70대 사람들이 거의 은퇴를 지금 뭐 무더기로 하고 있고 미국도요. 그렇죠. 그런 상태. 거기서 이제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옛날처럼 10만, 20만 건 이렇게 비농업 신규 고용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은 고용이 없는 성장은 아니지만 고용이 약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어제 케빈 해시 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고용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고용 지표에 사람들은 매몰돼 있는데 고용 지표를 보는 이유가 소비가 GDP의 3분의 1을 그렇게 연결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는 지금 좋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일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 자동차 제외 0.4%로 지금 예상됩니다. 컨센서스가. 근데 컨센서스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서프라이즈예요, 계속. 미국 소비가 왜 좋냐? 고용은 안 좋은데. 이 수수께끼를 투자자분들은 올해 내내 왜 이러지 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소비는 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고용을 지금 해고도 적고
채용도 적은 상태에서 그렇다면서요. 네. 네, 애매한 상황에서 네.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0.8개인데 이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텍스 리펀드가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6월까지인가요? 트럼프 감세가 소비세 환급 이게 바로 이제 계속된다 진행됩니다. 이거죠. 그럼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자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팬데믹 이전만 해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이 5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800%예요. 그만큼 여윳돈이 있다는 네, 얘기예요. 특히 은퇴 세대들이 연금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옵니다. 소비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고용만 보면 미국 경기 망가지겠네 하면서 잘못 미국 경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AI가 생산성 효과가 이게 있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워시의 생각이 자꾸 햇셋하고 워시와 헷갈리는데 케빈 워시 지명자의 그 생각이 너무 또 올드하다고만 보기는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햇셋 얘기와 워시 얘기를 워시의 과거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AI의 생산성 부분에 대한 이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생산성이라는 게 그렇게 미국처럼 큰 경제가 AI가 도입됐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생산성이 팍팍팍 올라가느냐. 네. 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고요. 네, 지금 생산성 지표도 아마 오락가락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추세는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조금 뭐 다른 요인들, 그냥 경기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잡아먹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런 구조는 맞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그게 이제 급하게 일어나기에는 여러 가지가 조금 어렵죠. 현실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서 고용이 늘지도 않지만 딱히 줄지도 않은 이런 상태.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연간으로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 경제는 침체로 갑니다. 침체를 안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간다는 거죠.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가는데 지금 고용시장이 계속 싣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음 스텝은 경기 침체이겠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지.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생산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산성은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은 고용으로 똑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과거 한 20만 건은 돼야 신규 고용이 일어나야 그 정도는 돼야 경기가 조금 좋은 거지. 이게 2만 2천 건 지난주에 ADP 민간 고용 뭐 빨리 나왔습니다만 2만 2천 건이잖아요. 아니 2만 2천 건이면 경기가 침체지.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 이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5만 건 내외면 지금의 미국 경기를 미국의 특히 소비를 그렇게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이 가처분 소득 대비 지금 가계소득 대비 60% 정도입니다. 연체율이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은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과거 경기 침체기 때 비해서는 확연히 낮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계부채가 조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버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빚으로 쓰거든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소비자들은. 그게 남아 있는데 바로 그걸 무시하고 고용이 조금 악화되면 이제 경기 침체로 바로 가겠네. 절벽으로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이해하는 게 너무 작은 경제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 경제는 조금씩 하강을 하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러면 연준의 정책에 대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워시가 취임을 하더라도 정책의 운용의 폭이 굉장히 좁을 것이다라는 거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연준이라는 그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의장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 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워시의 과거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QT를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떤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등등등 이런 얘기들. 그럼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 금리 인하를 뭐 두세 번 이상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QT를 지금 워시가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줄여나가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이렇게 집행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자대조표 축소 QT는 올해 이제 냄새만 풍기겠죠. 선거가 있긴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자대조표를 축소한다. 이거는 뭐 시장을 죽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돼도 트럼프가 뭐 어찌 됐든 뭐 레임덕이 있든 없든 QT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거는 지금 연방정부 부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40조 달러를 지금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도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20%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QT를 하면 국채금리가 바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에 뭐 정말 오래전에 얘기했던 그 케빈 워시의 QT 축소, 그 대차대조표 축소 금리 인하의 그 메커니즘이 저는 뭐 조금 내러티브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얘기는 할 거예요. 연준 의장은 계속 뭐 대차대표를 줄여서 금리를 더 인하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실제로 액션이 과연 일어날까? 저는 케빈 워시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 잘못하면 금리 인하도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3%에 육박한다면,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면 6월에 금리 인하도 어렵다. 좀 매파적 위원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특히 파월이 남아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6월만 해도 사실은 1분기 GDP 보고서가 나온 상태고 2분기는 추정치도 안 나온 상태죠. 속보치도 안 나온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컨센서스는 3%에 육박하는 GDP 증가율이 나올 때 사실은 첫 금리 인하가 빨라도 8월이나 9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 뭐 서학개미분들을 비롯해서 우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막 상방이 좀 물론 작년만큼 열려 있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상방을 좀 더 이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좀 천장이 좀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 대가가 있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베니핏이 있는 거죠. 경제가 좋으니까 기업 실적이 좋고 올해 S&P 500 기업의 EPS가 뭐 한 13% 정도 작년 대비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13%가 14%, 15%로 올라가겠죠. 주식시장이 유동성에 반응하느냐, 보다 더 좋은 경기, 보다 더 실적에 반응하느냐. 결국에는 올해는 뭐 최대의 실적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제한하는 또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좀 행복한 고민이지만 변동성은 크겠죠.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서 도와주질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실적에 근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 투자도 그렇고 우리 시장 투자도 그렇고 우리는 좀 유동성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 시장 특히 서학개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투자를 좀 이렇게 좀 좁혀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개념주라든지 이익이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종목들을 피하는 게임이 이번 미장 투자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도체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은 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시장은 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실적도 확실하고 우리는 뭐 유동성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도 반도체나 소부장 뭐 이런 좀 주도 섹터들 중심으로 우리도 좀 이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원화 환산 이익도 증가하는 핵심 수출주 중심으로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뭐 시장이 피로도가 올라가면 뭐 약간 중소형주 쪽에서 실적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쪽주. 예. 그러면 지금 뭐 투자 전략까지 좀 짧게 여쭤봤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학개미분도 그렇고 동학개미분들도 그렇고 역시 이제 핵심주 중심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좁혀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실적주가 말은 쉬운데 참 투자하기가 종목 피킹하기는 쉽지 않죠. 뭐 실적 그 시즌 때 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네, PR이 너무 높으면 아. 조금 낭패를 볼 수가 있는 한 해일 것 같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은 시장이 지금 성숙돼 있잖아요. 네. 네, 비싸져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네. 주가가 비싼 것만큼 악재는 없습니다. 주가가 비싸니까 여러 가지 네. 우려가 크고 시장이 뭐 걱정이 많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한일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상상인 증권의 신월 투자 전략 팀장님 모시고 시장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부진하다가 또 네. 오늘은 그냥 또 뭐 그냥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고 네, 이 확실히 변동성이 좀 심해졌습니다 요즘에.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그래도 타 글로벌 증시 대비 훨씬 낙관적이다. 우리 시장이. 네. 다만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일정 부분 좀 제약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네. 변동성 지수는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른다라면은 가격의 상승폭을 기대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지만 네, 네. 가격이 제약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악재에 민감해질 그렇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나마 우리 증시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악재에 민감한 데 있어서 악재에 좀 둔감할 수 있도록 가장 좀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제 반도체 중심의 국작 시총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조금 괴리감이 있는 긍정적인 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있을 때에는 지수가 일부 후퇴할 수도 있지만 상승 재료가 부각이 될 때 또는 수급이 쏠릴 때에는 상승폭이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1월 달에 배웠을 때 말씀드렸을 때는 주된 내용이 코스닥 중심이었는데요. 맞아요. 이제는 돈이 확실한 곳에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러면 확실한 대로 가자. 네. 그리고 말 코스닥은 되네요.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높고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보다는 개인의 자금의 쏠림이 좀 높은 시장이 ETF 쪽으로 많이 시장이다 들어갔고. 보니까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그러네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가치주, 자산주, 배당주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결국에는 증시의 힘을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방산, 원전, 조선, 기계 이런 식으로 섹터 많네요. 네, 다양하게 대응을 네.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코스피의 상승에 대한 레벨 부담감을 뚫어내는 모멘텀은 빈번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상법 개정안,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훨씬 강해졌고요. 네.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는 데다가 메모리 반도체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섹터에 있어서 경제 펀더멘탈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수출 주도형 그렇죠. 산업에 네. 편중되어 있는 측면들은 일부 좀 아쉬운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네. 반도체가 제외된다라면은 영업이익 추정치가 급격하게 상향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큰 덩어리에서 네, 네. 메모리 반도체가 쭉쭉 가주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렇죠, 그림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 지금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부 네. 안 좋거나 뭔가 사이클이 꺾였을 때는 네. 약점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세 가지 축, 정책 제도, 수급, 네. 기업 펀더멘탈에 기한 이익 추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그래도 조금 아직은 좀 더 확인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왠지 코스닥은 그러면 조금 기대치도 좀 낮추고 좀 뭐랄까 포지션도 좀 줄이고 뭐 좀 이래야 되나 싶기도. 왜냐하면 사실 지난달에 코스닥이 엄청나게 이렇게 네. 코스피보다 더 많이 했을 때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정책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ETF를 통한 수급이라든가 그러니까 펀더멘탈 얘기는 선뜻 못 하고 네, 이런 그렇죠. 쪽의 얘기들만 주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 2월 중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변한 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팀장님 말씀 듣고 나니 이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새로 뭐 자금이 좀 있어서 좀 포지션을 좀 뭐 늘린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 돈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좀 약간 더 쏠리네요. 1월은 코스닥 시장이 주도하는 흐름이 그러니까. 맞았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산업의 모멘텀이 네. 코스닥에도 소부장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죠. 발현이 될 것이고 네, 네, 네. 또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수급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시현한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피만큼 코스닥은 확실하지가 못하고요. 그렇죠. 코스피도 편중되어 있는 점이 일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그냥 덩어리 자체가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이런 주가의 상방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약하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레벨 부담감이 있지만 이익만 따라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준다라면 되니까.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다양한 투자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가 네. 있는데 코스피는 약간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네. 약간 뭐 아니면 도 좀 버티기 전략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투자자의 호흡이 좀 짧다라는 점이 가장 제한적인 그렇죠. 약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드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트레이딩도 좀 익숙하고 뭐 좀 짬밥도 좀 있고 투자 짬밥도 좀 있고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사실은 그런 코스닥의 장이 이게 종목이 되게 튀는 장인 네. 거잖아요. 잘 나가는 종목들은 막 잘 나가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좀 경력이 좀 짧거나 또는 그다음에 막 상시적으로 이 HS나 MTS를 바라볼 수 없는 이런 분들이라면 네. 조금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코스피의 또 그런 수출 중심의 섹터 쪽으로 네. 좀 이렇게 좀 조금 좁힐 필요도 있지 않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네. 분산을 통해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추종하기보다는 각자의 전략으로 좀 대응의 영역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대응만 하면 아무래도 좀 벤치마크 대비해서 뒤떨어지거나 그렇죠. 네, 벤치마크 할 거면 내가 굳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한 부분들의 포션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조선이나 방산이 조금 뭐 좀 주춤한데 반도체도 사실은 이제 좀 상방이 조금 막혀 있다는 네. 느낌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여전히 이 조방원전 반도체와 조방원전 중심으로 포트를 조금 좁힐 필요가 있다. 네,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의 증감에 있어서 증가를 담당하는 섹터는 그러한 섹터들이 그렇지. 있고 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매출과 수주 그리고 영업이익단으로 꽂히는 부분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보다 확실성이 높은 섹터에 좀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보다 좀 적절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으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답답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네. 막혀 있다라는 부분의 느낌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거고 실제로 코스피나 코스닥 봐도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사실은 5,300선 중대 중반을 뚫긴 했었는데 네. 이게 또 계속 간다는 보장이 또 없다고 본다면 네. 5,300선 전후에서의 또 상방이 약간 막혀 있는 느낌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방이 뚫릴 만한 뭔가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팀장님 보시기에? 네, 결과적으로는 결국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익성을 현실화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지금은 국내 투자 흐름에 있어서 너무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호재들이 만발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 있다 보니까 네. 상방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름의 부담감은 있지만 이걸 뚫어내겠다.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 장중에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5,450포인트 선을 지금 돌파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탱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은 낙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5,400, 5,300, 5,400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작년도가 워낙에 코스피의 상승률이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사실 드라마틱한 이 반전이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수 레벨보다는 시총의 확대 국면으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스탠다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부분은 기업 이익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배당 소득 분리 과세나 그렇죠. 또한 그 이후에 자사주 소가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국내 증시에 대한 리레이팅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대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젯밤에도 이제 미국 고용이 있어서 미국 뉴욕 증시는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증시가 힘을 못 받은 측면들이 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금리 인하냐 언제 할까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언론에 등판을 하고 네. 의회에 나와서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보다는 영향이 적은 재료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렇죠. 즉 케빈 워시가 이제 2월 하순부터 등장을 할 텐데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매크로 단에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케빈 워시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죠. 무거워진다라면은 금융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일부 경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면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더 한결 형성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케빈 워시 지목되고 나서 뭐 금은 폭락하고 장 계속 뭐 들으면은 좀 흔들림이 좀 있었던 건데 거꾸로 생각을 보면 근데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게 빤한데 근데 워시를 지명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그걸 할 거기 때문에 지명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들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케빈 워시는 별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예. 지명된 지 약 2주가 돼 가고 있는데 시장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위험 자산인 증시의 조정 그리고 안전 자산 중에서도 안전 자산이라고 해서 금 가격의 급락을 목도했습니다. 이거는 위험과 안전 자산에 대한 구분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유동성 환경에 있어서 일부 후퇴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계심을 발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떤 행동을 한다라면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 후보로 지명이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임명되기 전이 분명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매파로 좀 구분될 수 있는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어느 정도 선에 맞춘다라면 인라인 한다라고 보여지면은 오히려 증시의 투자자들,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더 환호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가 중간 선거 있는 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시장이 움츠러들 만한 그런 뭔가 변수를 과연 만들어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는가. 네. 예. 중간선거 이번에 또 지면 일기 때처럼 거의 바보 되는 상황을 2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또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도 좀 트럼프 듭니다. 대통령은 일기 때문에 분명 노예해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간 선거에 긍정적인 재료만이 연출되기를 바랄 것이고 이는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더 팀장님 오셔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수급 쪽입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외국인은 일단 작년 가을까지 11월까지인가 그때까지 보여줬던 그런 어떤 뭐 강력한 매수 흐름은 확실히 아니고 지금은 뭐 개인이나 기관 중심의 장이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 앞서 말씀드린 상방을 뚫고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대감은 있는데 환율도 조금 뭐 어쨌든 조금 떨어져주고 있고 해서 외국인 수급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되세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업종이 모든 섹터에 투자를 하지를 거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외인의 국내 코스피 시총 비중은 약 38에서 39%인데 평균치를 상회하는 섹터는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통신, 금융지주,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개. 예, 이 세 개가 평균을 상회하게 되겠고요. 그 통신은 SK텔레콤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쉽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그 섹터는 작년도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 그렇게 뭐 두각을 내야지는 않았다 그렇죠. 보니까 반도체와 지주 이게 결국엔 상법 개정안 이슈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의 우리 국내 증시로의 자금이 이동을 가속화시켰던 요인인데요. 여기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더 오기 위해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HBM과 D램, 레거시 반도체가 네. 모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격의 상승이 좀 더 확실해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삼성과 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용어죠. 칩플레이션이라고 직간접적인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단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의 쏠림에 의한 증시의 레벨업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중 주체가 균형을 찾아가는 국면이 필요하겠고요. 이게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개인의 예탁금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개인들은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좀 더 가속화하고 추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피력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자산의 머니를 이쪽 금융자산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마 현 정부 신정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좀 안 되었지만 향후 집권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안정적인 배당 소득 분리 가세와 엮어서 돌아간다라면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내수주, 가치주에도 온기가 확산이 될 것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주가의 하방이 확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업종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동성이 대거 들어오게 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다음에 섹터가 지금은 사실 반도체 거의 독점인데 반도체 외에도 다양한 심지어 내수 쪽의 섹터까지 좀 같이 유동성이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이 뭐 이렇게 탄탄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질문 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설 전, 설 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워낙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셨고 이번 설에는 아마 부동산보다는 증시 얘기가 더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증시 레벨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은 일단 자금을 좀 회수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이 3영업일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 노력은 다른 우리 영업일과는 좀 다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AI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AI 우리 산업에 있어 수혜를 받는 반도체 쪽은 유지를 하고 타 섹터 자산에서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이 다음 장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고 추가 매수보다는 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부상했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들을 구사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을 팀장님 말씀 한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좀
좀 시장 상황이 1월과 2월이 좀 분위기가 다른 듯하다가 다시 또 어제 오늘 또 좋아지다 보니 네.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정말 좋게 봐야 되나, 아니면 조금 긴장해야 되나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센터장님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는 늘 긴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시장 흐름은 되게 강하죠. 네. 우리가 4,000 넘어, 4,500 넘어, 5,000 넘어, 5,500까지 갔으니까 맞습니다. 주가가 매일같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근데 지난 몇 달 보면 조정은 굉장히 얕았고 반등은 크면서 신고가를 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미국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우가 5만 갔죠. 그렇죠. S&P 500이 얼마 전에 7천 갔죠. 일본의 니케이 225는 지금 거의 6만 근처입니다. 5만행 넘어간 데 있어서 예. 지금 5만 7천행이니까 6만 가고 있죠. 예. 대만 가권지수 3만 넘어섰죠. 그러니까 소위 라운드 넘버를 바꾸는 거는 이제 글로벌한 현상인데 근데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크게 보면 글로벌 증시를 리드했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은 소위 말하는 M7이었죠. 빅테크. 네, 빅테크 7개 기업인데 네. 미국의 M7이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간 지가 작년 8월부터 지금 한 7달째예요. 아, 그리고 그런 겁니까? 예, 그 이후에 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점 대비 한 30% 밀렸고요. 그렇죠. M7 중에서는 지금 알파벳의 주가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는데 엄청나게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확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너무 빨려 들어가니까 이거 얼마나 돈을 벌어야 정당화가 될 거냐라는 걱정이 수익성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지금 저는 앞으로도 엎치락뒤치락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현재 스코어로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조금 우위를 예, 차지하니까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주식은 괜찮고 오픈AI와 같이 하다가 지금 독자적으로 투자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고점 대비 꽤 밀렸고 또 M7은 아닙니다만은 오라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죠. 예. 이 회사도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막 투자를 했는데 예. 뭐 이 회사는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넘게 밀렸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나갔던 M7은 이게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이 예. 작년 여름부터 이제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결과가 미국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나스닥이 다우를 못 이깁니다. 다우가 또 성과가 나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S&P 500보다 러셀 2000이 더 나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회로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M7은 주춤거리는 동안에 뭐 월마트, 존슨앤존슨, 네. 뭐 쉐브론, 캐터필라, 뭐 오늘 새벽에 다 같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2월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약간 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저는 한국은 오늘 미국 시장 떨어진 거 보시고 약간 가슴 긴장을 했었어요. 하셨는데 오늘 좀 낮죠. 예,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사실 어제도 나은 좋았는데. 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정도만 나아요. 지금 보니까 떨어진 예, 거 한 맞습니다. 600개고 네. 오른 거 한 200개 되는데 오늘 미국이 그렇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올랐어요. 맞습니다. 샌디스크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19세기 골드러시에 비교하면 AI라고 하는 아주 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서부로 19세기에 그 금캐러 사람들이 몰려가는 몰려가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이제 AI로 몰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예, 금캐러 가는 사람들이 구글이고 또 뭐 아마존이고 뭐 이런 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로는 그 옆에서 그냥 칩을 파는 거예요. 청바지를 청바지 파는 팔고 거죠. 곡괭이 팔고. 그러니까 사실은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도 과잉 투자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더 쌌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차별화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윗단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 손을 들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라클마저도 AI 한다고 칩을 막 사재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HBM이나 디램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단에서 한두 개 기업이 막 손을 들어버리면 저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자유롭지 못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잘 아시지만 올 연초에 지금 빅테크들 실적 발표들이 이제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수익성 문제 논란이 또 벌어진 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 지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불거졌던 거라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네.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잘 나갔던 이유는 저는 미국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버는 거 이전의 범위 세상. 내에서. 아니요. 투자를 안 했어요. 경량 투자입니다. 아예 투자를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산품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애플이 공장이 없죠. 그렇죠. 다 예, 아웃소싱하죠. 자기 기획을 하고 네.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이 팍스콘이라고 하는 대만 그렇죠. 회사가 중국에 공장 짓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투하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돈을 왕창 벌지만 투하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뭘 했냐 하면 정말 번 거에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압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투자할 일도 없으니까 그걸 주주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그렇죠. 자사주 소각하고. 얼마나 돌려줬냐 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보다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자기 자본이라 그래서 일단 한 해에 돈을 법니다. 당기 그렇죠. 순이익입니다. 주주들에게 일반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로 이제 환원을 하면 당기 순이익보다 사실 더 많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렇겠죠. 그 안에서 하고 남은 거는 유보라 그래서 자기 네, 자본을 쌓아두죠.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네. 애플은 최근 8년 동안에 자기 자본이 4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기 자본이 줄었다는 얘기는 주식 양이 자꾸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식 양도 줄고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거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면서 돌려주고. 그러니까 자본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ROE 자기 네. 자본 이익률인데 분자는 당기 순이익이고 그렇죠. 분모는 자기 자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되는 당기 순이익이 숫자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역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근접합니다. 올해.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삼성전자의 예상이 되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27%, 28% 됩니다. 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애플의 ROE가 작년에 171%였어요. 그게 세 자리도 나올 수가 있는 건가 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자본 이익률은 분자인 당기 순이익과 분모인 자기 자본인데 돈만 잘 벌어가지고 분자만 높여가지고 그게 나오기 어렵고 네. 분모를 좁혀서 줄이니까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니까 100배가 넘는 그럼요. 그런 게 나온다. 그럼 메타나 아니면은 구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회사가 무슨 설비 투자를 해요? 그냥 사회가 깔아놓은 인터넷 망 위에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미국의 소위 말한 빅테크,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이 보여줬던 이익의 원천은 아주 경량 투자예요. 경량 투자. 투자가 덜 되고 또 그럼으로써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주고 네. 그래서 경량 투자와 주주 환원과 높은 자본 효율성, 높은 ROE는 뭐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빅테크가 AI에 투자해서 쟤네가 돈을 못 벌 거란 확신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잘 모르겠다죠. 다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얼마나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이 투자가 정당화될 거냐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미국이 보여줬던 효율적 경량 투자 모델과는 반대예요. 투자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타 작년 11월에 회사채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구글이 회사채 발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남 빚까지 댕기는데 뭐 주주 환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과하게 주주 환원하기 그렇게 힘들고 못 하겠죠. 자기 자본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우 가벼운 투자였는데 매우 무거운 투자로 바뀌고 있고 이것이 주주 환원, 자본 효율성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 돈을 버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미 지난 몇 달 예. 동안 경험하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사업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빅테크라면 그냥 뭐 집어넣으면은 계속 우상할 거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안 된다라는 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잘해왔던 모델에서 어쨌든 변화는 있는 네. 것이고 그 변화된 환경에서 기업들이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높은 자본 효율성과 주주 환원과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이러기가 쉬울 거냐란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M7 종목은 아닙니다만 오라클 같은 회사는 오라클도 훌륭한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렇죠. 자사주를 사면 일반적으로 소각을 하는 게 미국의 관행인데 워낙 칩에 반도체 칩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사주를 시장에 매도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돈 해가지고 또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흐름들이 네.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회의가 있고 또 그 기업들이 그 걱정을 회의를 불식시켜 주면 주가는 또 올라가겠죠. 네. 근데 지금은 뭔가 회의가 커지는 거고 그 회의를 불식시켜 줘야 될 책임이 네. 이제 소위 말하면 M7에게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이 단지 뭐 우리가 돈을 잘 벌게요가 아니고 지난 7, 8년 동안 잘해왔던 모델과 본질적으로 사업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뉴욕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들 중에 하나가 AI가 도입이 본격적으로 되고 이제 에이전트 모델들이 자꾸 나오고 하면서 기존에 사람이 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AI에 의해서 이제 잠식되는 네.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도 사실 그 부분이 뉴욕 시장에서 컸던 부분들인데요. 네. 약간 공포감까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그럼요. 듭니다. 기술의 그럼 이게 진보가,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했던 센터장님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뷰에 일종의 그냥 하나의 과정인지 지나가는 중간에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뭔가 걸림돌로서 마치 AI 수익성 논란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내릴 만한 네. 그런 이슈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뭐 그럼 한국의 기업들은 그런 우려로부터 자유롭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서 제가 그럼 그 과정에서의 수혜는 뭐냐?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HBM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야 이게 참 뭐 옛날 비즈니스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수혜도 메모리예요. 어쨌든 그렇죠. 아, 그래도 거기서. 메모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모습 최근에 오늘 월마트 예. 그리고 코스트코, 맥도널드 이런 주식들 좋아요. 네네네. 이거는 AI로부터 사실은 뭐 큰 영향 안 받는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회하는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한국은 아주 운이 좋게도 그렇게 많은 산업들이 밀려나갈 수 있고 그런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산업을 밀어내는 전방에서 투자하는 회사들보다 메모리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좋으니까 주식이 잘 버티는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업은 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보다 이 이익의 모멘텀이 중요한 주식 같아요. 계속 돈을 더 벌 거란 기대가 높은 주가가 올라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PER이 6배입니다. 6-7배죠? 예. 네. 삼성전자는 9배입니다. 예. 10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 나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더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메모리를 과점하고 있는 회사의 PER이 올해 실적 기준 한 12배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높은데 S&P 500은 25배예요. 그럼 마이크론도 나름 미국에서 엄청 디스카운트돼 저평가된 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저평가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게 이론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이 되는 거는 배당이에요. 벌어들인 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기업들이 매년 벌어들인 이익을 물론 배당으로 다 주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때 그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한 건 과한 거고 필요한데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그렇죠. 파이를 키우고 그렇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배당이에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도 직접 주주들에게 돈이 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나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나중에 배당 받을 권리가 더 커지니까 주주환원인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그 돈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장으로 가요. 설비 투자로 설비 가요. 투자. 설비 투자를 안 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설비 투자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설비 투자라면 수율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납니다. 예. 그럼 반도체 단가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기업 이익이 망가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높은 사이클의 진폭을 부르기 때문에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꺾인다라고 하는 신호가 없고 그렇죠. 또 중요하게 앞단에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걱정은 하지만 이 회사들이 자본적 지출을 줄일 거다라고 하는 지금 신호도 없는 그것도 거잖아요. 아직은 없고. 그냥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앞단에서 손을 들어버리는 회사가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도 뭐 언젠가는 꺾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에 그게 꺾일 때도 하이닉스의 PER은 6, 7배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익이 꺾이더라도 PER이 낮으니까 나 이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 되게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앞으로 볼 때는 지금 너무도 좋은 사이클이고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주가라고 하는 게 이익과 네. 그 밸류에이션의 함수인데 지금은 이익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밀려 올라가는 건데 이쪽을 기대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뭐 앞으로의 걱정이지만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이렇게 이익도 많이 내고 심지어 내년에는 뭐 두 회사 합쳐서 50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좀 나오는데 결과는 뭐 나중 문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낮으니까 올라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셨던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또 하나가 이 결국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방 쪽이 계속해서 뭔가 꺾이지 않고 가낸다는 전제가 있다라는 점이 계속 어쨌든 심리적으로 리스크가 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늘 챙겨야 될 글쎄. 우리가 작년도 한 3분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당연히 뭐 사서 그 칩을 사서 하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 작년 한 가을까지는 삼성전자 주가는 잘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앞단에서 샀쓰는 회사들이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해석이 바뀐 건데 저는 시장의 해석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이쪽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결국은 타고 밸류체인을 타고 넘어올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반도체 주식을 볼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 하여간 이게 참 우리가 이 퍼가 뭐 7배니 8배니 이거에 매몰돼서 볼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새롭게 좀 말씀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하나만 더 시장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신흥국 쪽으로 네. 글로벌 유동성이 더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 좀 해외 쪽에 아이비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가장 좋게 보는 시장이 한국과 대만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도 동의하시는가 보죠? 그거는 반도체고 또 최근에 한국의 원화와 대만 달러가 한 1년 정도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약한 통화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 사는 사람들이 꼭 뭐 환율만 보고 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환율의 네. 변동폭보다 주가 침폭이 크니까 다만 지금처럼 환율이 극단적으로 움직인 다음에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강해질 때 예컨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우리가 1, 2년 정도 놓고 봤을 때 또 네.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그 찬스는 이제 과하게 약했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정상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동아시아 주식을 사는 그런 또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그럴 가능성이 시장한테는 또 높다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시장 관련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침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개혁 방안 나왔고요. 얼마 전이었죠? 센터장님이 그 한국거래소 주최였나요? 그 세미나에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 시장의 이 뭔가 체질적인 전환에 대한 얘기. 뭐 이 주장은 사실은 뭐 이번에만 하신 건 아니고 그동안에 누차 하시던 말씀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가 어제 나온 이 정부의 개혁안 이 부분에 대한 센터장님의 좀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대환영입니다. 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좋게 우리가 나왔다고. 주식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럼요. 위험 자산이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벤처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벤처 투자는 전문가들이 잘 아는 걸 내가 위험을 지고하고 또 그 판단이 맞게 된 큰 돈을 버는 거고 우리가 상장이라고 하는 건 퍼블릭 마켓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 관리를 잘 해내면서 네. 뭔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뭐 기업이 잘하려 그래도 나중에 뭐 망할 수도 있고 세상살이가 그런 거지만 비교적 멀쩡한 기업들로 인덱스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코스닥은 종목이 좀 너무 많아요. 1,800개입니다. 그렇죠. 코스피의 2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코스닥이 나스닥이 잘 나가던 90년대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벤치마켓에서 만들어졌는데 뭐 영국의 AIM, 대만의 그레타이, 예전에 일본의 자스닥이란 것도 있었고 그런 데가 많아야
7, 800개예요. 상장사 수가. 네. 근데 한국은 종목이 너무 많고 그러게요. 종목이 많으니까 이게 물리적인 공급 부담도 있고요. 그렇죠.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가 닷컴 버블이 있었던 뭐 굉장히 옛날이지만 한 2,900까지 갔는데 지금 한 1,000포인트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예요. 주가는 한 뭐 고점 대비 40%인데 그럼 이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 늘어난 거 아니고 종목이 계속 늘어난 들어온 거. 거예요. 물량 때문에 시총이 늘어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코스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잘할 거다.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가 중심의 시장이고 뭐 생산적 금융 이런 거 맞물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기획하고 또 노력하기에 앞서서 네. 일단 과거를 좀 돌아보고 또 과거에 부실했던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뭐 사실 뭐 상장 종목이 폐지된다는 게 그 주주들이나 이런 굉장히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죠. 큰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불가피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코스닥이 아직 1000인 거예요. 그렇죠. 96년 7월에 만들어졌을 때 1000으로 출발했어요. 예. 이제 제자리인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또 코스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옮겨가잖아요. 네. 코스피에 간다고 뭐 바뀌는 게 있나요? 네. 그냥 여기 있는 게 평판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모멘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코스피를 옮기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정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네. 한번 좀 환경을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료들이 되게 네. 좀 용기를 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코스피 뭐 7천, 8천, 뭐 심지어 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3천 얘기를 좀 정부 차원에서도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또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못 간다가 아니고 그건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주가라는 게 뭐 이렇게 일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늘 또 어려운 조정의 시기가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코스피 5,500 정도 도달한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코스피는 딱히 버블이라고 볼 만한 근거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6천 간다고 한들 뭐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조금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근거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익으로 1월 달에 설명을 해야 급등 되나. 같은 경우도 뭐 정말로 실질적으로 코스피처럼 EPS가 뭐 올라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종목들도 말씀드린 건 너무 많고 네. 또 한국이 코스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도로 올라가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패시브 투자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내가 무슨 종목을 살려고 막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가 지수에만 투자하는 아주 소극적으로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게 삼성전자로 올라가건 다른 걸로 올라가건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 자체를 폄하하면 안 돼요. 네네. 근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건 훨씬 더 분권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이 그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코스닥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되게 좀 적고 그렇죠. 또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사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에 기대감? 대한 꿈에 많이 노출이 맞습니다.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뭐 코스닥 3천 왜 못 가겠어요. 뭐 그냥 못 간다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저의 능력으로는 이게 어떤 적정한 가치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을 뭐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확실히 코스피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것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일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도 높게 하겠다. 사실 그거의 주 타겟은 코스닥 시장일 거고. 아마도 그렇게. 뭐 15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근데 각종 제도 개선, 또 자사주 소각, 뭐 그다음에 뭐 배당수 분리화 등등등 이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개선들. 이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럼요. 시장을 끌고 가줄 수 저는 있는 뭐 거는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이야 반도체인데 작년도 4월에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그 어떤 반등의 계기는 저는 제도 개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차례 상법 개정과 그런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잘 나가는 거 굉장히 화려한 시세를 보고 있지만 저 PBR 주식들은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 또 그 관료들이 말씀하셨던 이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아, 그렇죠.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부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정책의 방향은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주주들의 편에
다수 주주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 그게 우리 시장에겐 좀 긴 호흡에서는 네. 계속 좀 플러스 요인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 자체가 제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성향도 그렇고 많이 좀 변화가 있는 시기인 건 분명한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어제 같은 거예요. 어제도 동전주들,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의 주식들이 막 대거 뭐 주가가 뭐 20, 30% 이렇게 가까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여전히 투자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거 관련된 부분과보다 조금 괴리도 있지 않나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시장 한켠에서는 그것이 미국 증시건 한국 증시건 그런 일이 늘 벌어집니다. 뭐 미국의 밈 주식들 예전에 뭐 게임스탑이나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늘 자본시장에선 그런 영역이 있고 우리 시장이 계속 선진화된다고 쳐도 예, 저는 뭐 욕심 가지고 그런 영역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는 참 기본적으로 나쁜 기업들은 걸러내더라도 네. 그런 것까지 시장에서는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그런 주식은 사실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굉장히 나쁜 가격에 한 4, 5년 전에 샀더라도 들고 있으니까 이겼잖아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투자는 들고 있을 명분도 없고 내가 한 번 팔 기회를 놓치면 치명상을 입는 거니까 네. 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식의 투자로도 패시브 투자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돈을 벌면서 그런 성공의 경험을 우리가 쌓아 나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요즘에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별 주식 뭐 이거 정도였는데 지금은 ETF라는 굉장히 그런 리스크도 줄이고 좀 더 굉장히 스페셜하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라는 것도 참 우리 시장한테는 다행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한 얘기 좀 하나 좀 여쭤봐야죠. 너무 큰 담론을 주로 했으니까 설 이후에 대해서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 코스피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코스닥도 2% 넘게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네. 뭐 연휴가 좀 긴 거 이런 부분도 네. 좀 있는 것 같고 미국 시장 좀 조정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설 이후에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잔파도를 타지 말자. 예컨대 설 이후에 코스피가 예컨대 100포인트 밀린다. 그럼 되게 놀라운 일이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우리가 잘 알아서 팔고 되사나요?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 주식이 미국도 10년 넘게 올라온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잔파도를 타기보다 큰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엔 주식이 꺾이는 명백한 신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주식이 심하게 부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하는 것보다 뭐 사실 우리가 뭐 3월에 어떻게 될까 그건 뭐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맞지도 않고 알기도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시장이 다소 조정이 있더라도 주식을 들고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고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뭐 오늘 4%대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네네네. 이게 뭐 레벨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4.4, 4.5 넘어갈 때가 지금까지는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한 미국의 성장률 2% 하는 경제에서 10년짜리 금리가 그 정도로 가면 좀 이제 주름이 잡히니까 뭐 그 전까지는 뭐 주식은 별일 없어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맞추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조정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그런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전략적인 포지션은 그 어떤 변화를 고려해야지 너무 짧게 보고 네. 내가 짧은 조정에 대처하려고 그렇게 되면 바둑의 묘수 3번이면 바둑 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 크게 보고 넓게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3번 들으면 짜증난다 그런 거랑 같은 얘기군요. 오늘 김학규 신영증권 센터장 모시고 좀 시장의 전반적인 큰 담론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에 대한 조언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증시 전망 함께 살펴봤습니다. 설 연휴 동안 시장의 큰 흐름 정리해보는 데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남은 설 연휴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